죽음의 땅인 사막을 이루는 지름 2mm 이하의 작은 입자 모래. 그 모래가 움직인다. 바람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서 모래는 움직인다. 모래는 그 움직임으로 하여 생명을 얻는다. 낙동강 하구 삼각조. 강과 하천을 타고 흘러든 모래가 쌓여 모래톱이 생겼다. 멀리서 보면 모래톱 전체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모래톱 아래쪽과 위쪽은 전혀 다르다. 바다를 향한 아래쪽은 모래 움직임이 심해 모래 입자가 굵고, 육지 쪽을 향한 위쪽은 움직임이 적고 모래 입자도 가늘다. 모래톱의 아래쪽에는 센 파도를 타고 온 유기물이 쌓여 모래의 성분을 결정한다. 그 굵은 모래밭이 바로 달랑개에겐 삶의 터전이 된다. 유기물이 많은 모래털을 확보하는 것이 달랑개들에겐 곧 생존 조건이 된다. 달랑개는 모래를 멀리 던지는 것으로 자기 세력권을 표시하는데, 힘센 놈일수록 더 멀리 던지고 그만큼 영역도 넓게 차지한다. 모래밭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먹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굵은 모래로 된, 그것도 먹을 것이 풍부한 모래가 달랑개에겐 사막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이 된다. 아래쪽과 달리 육지 방향의 위쪽에는 가는 모래로 된 갯벌이 넓게 퍼져 있다. 모래가 달라지면서 그 위에 사는 생물도 달라진다. 가는 모래 위에는 달랑개보다 작은 콩개가 사는데, 녀석들이 먹고 뱉어낸 모래덩이로 인해 하루에 2번 모래톱의 풍경이 달라진다. 물이 들어오면 콩개는 재빨리 굴로 들어간다. 모래로 구멍을 막아 구멍이 막힌 듯이 보이도록 한다. 밀물을 타고 들어온 적을 속이려는 약자의 자구책이다. 그러다 물이 빠져나가면 모래를 먹기 위해 콩개는 다시 구멍 밖으로 나온다. 자세히 보면 무엇인가를 핥아먹고 모래만 걸러내는 듯한데, 콩개가 먹는 모래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콩개가 핥아먹고 뱉어낸 모래덩이를 한쪽 시험관에 담고, 먹지 않은 모래를 얇게 떠서 다른 시험관에 넣었다.
유기물의 존재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아세톤을 각각의 시험관에 넣었다. 넣자마자 콩게가 먹는 모래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콩게가 먹고 뱉어낸 모래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먹기 전의 모래에선 짙은 녹색의 반응이 나타났다. 모래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인제대학교 생물학과 조경재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현미경을 통해 500배로 확대된 모래는 바위처럼 보여졌다. 그리고 표면에서는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었다. 미소식물이었다. 미소식물은 모래에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나와 움직이기도 한다. 세포질 운동을 하는 것이다. 미소식물의 이러한 움직임이 모래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콩게가 먹는 것은 모래에 붙어있는 미소조류였다. 이렇게 모래는 풍부한 영양분을 품고 있다. 당연히 그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한 콩게들의 다툼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먹이 다툼은 대개 녀석들의 모래구멍 주변에서 일어난다. 중요한 먹이 공급처인 모래구멍을 중심으로 녀석들의 세력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콩게는 이렇게 매일 2번씩 썰물과 밀물의 리듬에 맞추어 모래톱을 갈아엎는다. 모래는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개들은 모래를 갈아엎어 다시 모래를 살아있도록 한다. 모래는 스스로 생명을 가지기도 하고 파도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한 지역의 지형 변화는 동해안과 서해안 모래 지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래톱 위쪽의 갯벌은 파도가 약하고 하천이 긴 서해안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곳의 모래는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갯벌을 만든다. 바다 쪽을 향해 파도가 심한 모래톱의 아래쪽은 동해안 모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심한 파도와 비교적 짧은 하천 때문에 굵은 모래가 생겼다. 백사장을 이루는 동해의 모래 성분은 석영과 장석인데 서해안도 성분은 같다. 모래 굵기는 그 모래의 생명력을 결정한다. 가는 모래의 생명력이 훨씬 높다. 서해 갯벌의 생명력이 왕성한 이유는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래가 건강한 서해 모래 갯벌에서는 생명 활동도 다양하다. 7개의 다툼이 시작됐다. 더 많은 모래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주요한 공격 대상은 안테나처럼 고추 세운 상대방의 눈이다. 싸움에 패한 녀석은 비옥한 모래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보다 못한 다른 녀석이 나서 보지만 모래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쉬이 끝나지 않는다.
모래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은 모래갯벌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운명이다. 고둥 껍데기로 집을 삼는 집게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집게는 모래 다툼뿐 아니라 커가면서 몸에 맞는 고둥 껍데기를 구하기 위한 싸움도 같이 해야 한다. 고둥 껍데기에서 예리하게 도려낸 듯한 작은 구멍을 볼 수 있다. 많은 고둥 껍데기에서 발견되는 천공. 이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모래갯벌 한가운데 떡조개의 표면에 바싹 붙어있는 핏불 고둥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두 마리를 띄워놓자 핏불 고둥이 떡조개의 표면을 갈아내고 있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런 흔적이 지금 많이 판단되는데. 조개를 잡아먹는 고둥. 핏불 고둥의 입안에 있는 치설이라는 길고 예리한 이빨을 50배 확대했다. 핏불 고둥은 이 치설로 조가비를 갈아내어 내장을 빼먹으려 했던 것이다. 왕성한 생존 경쟁은 먹이 사슬이 잘 발달했다는 것을 뜻한다. 서해안 모래 갯벌은 1차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모래 갯벌 중간 소비자는 밤개와 왕좁쌀 무늬 고둥이다. 앞으로 걷는 개. 밤개는 포식성이 강하고 먹이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냄새를 맡고 나타난 어린 밤개 한 마리가 나눠 먹기를 청해보지만 어른 밤개들은 거절한다. 그러자 어린 밤개는 왕좁쌀 무늬 고둥을 해치고 들어가 찌꺼기를 차지한다. 모래갯벌 위에 죽은 동죽을 놓아두었다. 어디선가 몰려드는 녀석들. 왕좁쌀 무늬 고둥이다. 이들은 산 것과 죽은 것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운다. 모래갯벌은 왕좁쌀 무늬 고둥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왕좁쌀 무늬 고둥이의 왕성한 포식성은 갯벌의 오염물질을 청소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갯벌은 계속 건강한 생명을 이어간다. 모래갯벌의 방문객이면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새와 인간이다. 모래로 인해 갯벌은 최종 소비자인 새와 인간으로부터 1차 생산자까지 먹이 사슬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서해안 갯벌은 생명의 보고라 불린다. 특히나 중간 소비자들의 다양성으로 모래갯벌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밤개는 다른 동물에게 먹히기도 하고 다른 동물을 먹기도 하는 모래갯벌의 중간 소비자다. 모래 속에서 먹이를 구하기도 하고 짝짓기도 모래 속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중간 소비자는 먹이사슬 최하위 단계의 영양분을 모래에서 섭취하기도 한다. 모래 표면을 쓸고 다니는 서해 비단 고등도 마찬가지다. 서해안 갯벌은 대부분 모래나 뻘로 이루어진다. 한 지역에서 모래 갯벌과 펄 갯벌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갯벌 동물은 모래와 뻘을 따지지 않지만 단강류는 모래 갯벌에서만 산다. 모래를 덮어쓰고 위장한 민칭이는 덩치는 크지만 먹이사슬에선 약자다. 민칭이는 중간 소비자들의 가장 흔한 먹잇감이다. 모든 생태계의 약자가 그렇듯이 민칭이도 번식력이 강하다. 치어도 먹이사슬에선 먹히는 역할이다. 이곳 모래갯벌에서 자라 바다로 나가는 치어. 그렇다면 이 치어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모래갯벌의 비밀이 있다. 지금까지 모래 속 미세 생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취재팀은 국내 최초로 모래 속 마이크로 세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우리는 한국해양연구소 김동성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예. 이렇게 많이 하면은 생물만 뜨는 게 아니라 모래도 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물만 끄집어내는 방법인데요. 이러면 이제 모래는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물은 뜰 거고. 생물만 건지는 거예요. 먼저 1mm의 미세한 채로 굵은 모래부터 걸러냈다. 과연 이 미세한 모래 알갱이 사이에 어떤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모래 틈새에서는 수많은 움직이는 생물이 있다. 대부도에서는 1立方미터당 만여 마리가 발견됐다. 모래와 모래 사이에서 산다고 해서 간극동물로 불리는 생물. 세계적으로 10,000마리 이상이면 살아있는 모래다. 지금까지 발견된 간극동물의 종은 22개. 이곳에서는 그 대부분의 종류가 발견됐다. 모래 갯벌의 건강함이 확인된 것이다. 모래는 이들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들 생물은 몸이 작지만 우리가 일반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큰 생물들과 똑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먹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은 먹이를 찾아 움직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그 번식을 위해서 서로 교미를 하기 위해서 교미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몸이 작기 때문에 모래 입자에 파도가 치거나 할 때 이들이 그 다른 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서 손톱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손톱으로 모래에 이렇게 모래를 쥐고 있다거나, 또는 몸에서 점액질 같은 것을 내서 모래 위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작은 모래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모래 알갱이 사이를 유연하게 누비고 다니는 편형동물은 활동성이 뛰어나다. 먹이를 찾아다니다 부딪히면 재빨리 크기를 줄여 자신을 보호한다. 까만 눈이 보이는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몸속으로 집어넣어 모양을 바꾼 것이다. 간극동물은 모래와 부딪힐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길고 가는 몸을 하기도 하고,
딱딱한 각질로 무장하기도 한다. 요강류는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요강류의 짝짓기가 카메라에 담겼다. 암컷의 등을 물고 있는 수컷. 요강류의 짝짓기는 이렇게 수컷이 암컷의 등이나 배, 꼬리를 무는 것으로 시작한다. 요강류의 알벤 암컷이다. 그 알 속에는 막 부화하려는 요강류의 새끼들이 가득하다. 조개를 몇백 배 축소해 놓은 듯 보이는 폐축류. 촉수로 모래를 핥아가며 먹이를 구한다. 모래 속에는 모래 바깥 생물들의 먹이로 가득 차 있지만 이렇듯 그 속에서도 먹고 먹히는 질서가 있다. 모래는 그렇게 생명의 고리를 만들어간다. 모래는 파도에 의해 움직인다. 파도는 모래에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그 생명들에게 위협을 주기도 한다. 갯벌 생물이 자기의 터전을 이탈하면 곧 죽음이다. 파도에 쓸려가서는 안 된다. 집게는 본능적으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 모래 속에 납작 엎드린 서해 비단 고둥. 갯벌 생물의 숨구멍 서관. 물이 들 때쯤 서관 주변을 파보면 떼지어 몰려있는 고둥이나 집게들을 볼 수 있다. 모래는 갯벌 생물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한다. 간극동물도 파도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모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손톱 발톱을 동원하는 것도 이때다. 모래는 파도의 위험으로부터 생물들을 지켜준다. 이렇듯 모래는 그 자체로 살아있으면서 다른 생명을 품어 키우기도 한다. 밤 10시 다시 물이 빠진 서해 갯벌.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밤에는 금방 눈에 띈다. 그런 야광 빛이나 저게. 아 그래요? 응. 보여요 안 보여요? 싹 해보세요. 바다 선인장은 밤에 야광을 바란다. 몸속에 야광 박테리아가 살기 때문이다. 바다 선인장도 모래갯벌 중상부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영역 원칙은 모든 생물에게 적용된다. 이 영역을 어기면 살아남을 수 없다.
썰물과 함께 바다로 되돌아가야 할 보리멸이 그 기회를 잃었다. 밤개는 서두르지 않고 지느러미부터 떼어낸다. 아직은 살아있다는 듯 보리멸은 요동을 쳐보지만 그나마 물이 남아있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 모래 갯벌은 말라가고 보리멸은 지쳐간다. 다른 밤개들까지 달려들어 보리멸을 공격한다. 아이고 아직도 살았어. 이 아침에 오면 아, 다 먹어 애들이 뼈만 나냐. 수심 1, 2m의 얕은 바다밑이 보리멸의 영역이다. 그 영역 준수 법칙을 어긴 결과는 죽음이었다. 보리멸과 달리 민칭이와 집게는 모래밭이 자기 영역이다. 같은 모래밭이라도 민칭이의 영역과 보리멸의 영역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밤의 위협. 모래만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갯벌 동물들을 지켜낼 수 있다. 인간에게 모래는 찜질과 건설에 쓰이는 작은 입자의 무생물일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움직임이 있는 모래는 살아있는 모래다. 파도는 모래를 뒤집으며 모래 위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모래는 그 움직임으로 새로운 지형도 만들어낸다. 해변에 가까울수록 바다민 모래의 움직임은 거세다. 수심 1m. 해변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선 격렬한 움직임 사이로 뚜렷한 모래 능선을 확인할 수 있다. 파도가 거센 해변 가까운 쪽, 격렬한 모래 속에 생명들이 있다. 갯벌의 민칭이 마냥 모래를 뒤집어 쓰고 위장한 큰 구슬 우렁이. 파도를 견디며 이곳에 사는 이유도 먹이 때문이다. 집게는 여전히 집을 두고 다투며 파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관 주위에 떼쥐어 모여 산다. 모래는 생명의 보호막으로 또 다른 생명의 기능을 한다. 망두거 한 마리가 모래 위에 버려진 파이프관 하나를 지키고 있다.
다른 녀석이 접근하자 지느러미를 바짝 세우고 입을 크게 벌려 위협을 해보지만 침입자는 도망갈 생각이 없다. 그 사이 다른 녀석들이 몰려들어 파이프관을 사이에 두고 망두거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싸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편안한 집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문제다. 밤이 되면 조그만 움직임에도 모래 속의 부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집게가 밟고 지나가도 꼼짝 않고 누워있는 이 녀석은 동갈양태다. 앞지느러미로 노를 젓고 등지느러미로 키를 잡아 이동하는데 몸을 숨길 때는 뒷지느러미를 이용해 완벽하게 위장한다. 짧은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숨는 보리새우. 이들은 한결같이 파도를 피해 모래에 의지한다. 조개 껍질을 등짝에 붙들고 다니는 조개치레는 조개인 척 모래에 숨어 자신을 보호한다. 모래 위에 살면서 모래인 듯 움직이는 문치가자미. 녀석은 자연스레 모래 능선이 되어 파도를 받아낸다. 보리멸. 모래 갯벌에서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지 못해 죽어갔던 그 보리멸도 파도를 향해 균형을 잡으며 자기 영역에선 자유롭다. 대부도 모래 갯벌과 인접해 있는 시화호. 방조제 매립 사업으로 오염이 크게 달하자 뒤늦게 수문을 열어두기로 했다. 바닷물의 흐름을 터서 오염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 후 2년이 흘렀다. 자연은 얼마나 살아났을까. 모래를 조사함으로써 그 바다의 생명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시화호 모래에서 간극동물의 종류와 수가 얼마나 발견되어지는지를 알면 시화호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 시화호의 모래에서는 간극동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산소 부족에 예민한 간극동물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됐다는 뜻이다.
굉장히 다양하고 양이 많다는 것으로부터 또한 그들의 몸이 아주 작다는 것으로부터 주변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또한 그 환경이 오염에 아주 민감한 동물군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염되면은 그 분류군이 죽어버리는 분류군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오염도가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이런 데 환경 지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샘플에선 1立方미터당 만여 마리의 간극동물이 발견됐지만 시화호 모래에서는 200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종의 다양성도 마찬가지다. 대부도에선 22종이 나타났지만 시화호에선 탄각류를 포함한 단 2종류만 발견됐다. 이 탄각류는 오염에 강한 생물이다. 지금 시화호의 수문은 열려 있지만 모래는 여전히 죽어 있다. 그래서 시화호는 아직도 죽어 있다. 모래는 단지 크기가 작아진 돌멩이일 뿐이다. 그러나 그 모래가 서로 모여 모래밭이 되면 그곳엔 다시 생물들이 모인다. 만나서 싸우고 몸을 숨기고 짝짓고 번식하며 자란다. 살아있는 것들의 터전을 내어줄 때 그 터전도 살아있다. 그래서 모래터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들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펼쳐진 또 하나의 우주, 그 우주가 살아 숨쉬고 있다. 움직임으로 하여 모래가 살아있다.